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작합니다. 박미라입니다. 외국인이 5월 들어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매도 우위를 기록하며 시장에 부담을 줬지만 투신권의 매수가 집중되며 코스피는 이틀 연속으로 올랐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외국인의 매도는 이어졌지만 기관이 구원투수 역할을 해주며 나흘 만에 반등했죠. 가까스로 550선을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자, 월요일장 오늘 우리 시장은 추가 반등이 나올 수 있을까요? 지난 주말 뉴욕 증시는 지표 호조 힘입어 상승세로 거래를 마치기도 했습니다.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종가를 형성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분위기를 우리 시장도 이어갈 수 있을지 잠시 후 자세한 출발 상황 분석 도와드리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작합니다. 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오늘 첫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일본 니케이 지수가 최근 5일선 저항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반등 외에서 어떤 모멘텀이 있을지 궁금한데요. 이번 주 발표되는 경제 지표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네, 이번 주에는 다양한 지표들이 발표되는데요. 특히 이제 경상수지 같은 경우에는 2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3월 경상수지 같은 경우는 3,100억 엔 정도 흑자가 예상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소득 수지가 큰 폭으로 개선이 된 영향을 좀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이번 주에는 실질 GDP 성장률이 발표됩니다. 1분기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전기 대비해서 플러스 0.6%, 연율로는 플러스 2.4% 정도 예상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소비세 인상 전에 가수요로 인해서 개인 소비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 경기 회복을 좀 이끌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 경제 지표 내용을 보면은 공적 수요가 좀 감소를 하고 있고요. 또한 소비세 증세 뒤에 가수요에 따른 또 소비 감소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 경제에 대한 낙관론을 좀 펼치기에는 조금 이른 시점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한편 엔달러 환율이 좁은 범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101엔에서 104엔대를 중심으로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는데 왜 이렇게 뚜렷한 방향성이 나오지 않는 것인지 엔달러 흐름에 대한 전망 들려주시죠. 네, 그 엔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미일 간의 그 금리 차이입니다. 미국은 경기 확장 국면이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소비자 물가 지수는 1%에 머물 정도로 아주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당분간 그 달러 같은 경우에는 위도 아래도 움직이기가 좀 어렵지 않나 보여집니다. 또한 일본 같은 경우에도 현재는 2015년 정도에 소비세가 인상이 될 예정으로 있고요. 또한 그 재정 건전성이 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은 엔고의 그 마그마가 계속 축적되는 단계가 아니겠는가 보여집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번 하반기부터는 엔화 움직임의 그 변동성이 좀 초래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상반기 중에는 특별한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102엔대를 전후한 좁은 레인지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 원화 같은 경우에도 하반기에 그 달러에 대해서는 강세가 되겠지만 엔화와 관계는 100원 대 100엔을 계속 10엔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에는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뚜렷한 방향은 하반기부터 확인해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또 이번 주 월요일부터 다음 주까지 TPP 협상에 참여하는 12개국의 실무 협상 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과 TPP 협상이 좀 진전이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미국과 일본이 그 TPP에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나라인데요. 아무래도 소고기라든지 돼지고기와 같은 주요 농산품 5개 품목, 그리고 또 자동차 비관세 장벽 때문에 지금 상당히 그 협상의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관세율을 어느 수준까지 낮출지, 그리고 또 관세율을 큰 폭으로 낮출 경우에는 유예 기간을 얼마나 길게 갖고 갈지, 그리고 수입이 급증했을 때 관세율 인상이 가능하게 되는 세이프가드 발동 조건을 좀 완화시키고요. 또 저관세에 대한 특별 수입 물량 그 설정과 같은 네 가지 그 해법을 가지고 미국과 지금 협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미일 회담에 강한 불만을 갖고 있는 의회가 있고요. 또 업계 단체 쪽에서 많은 그 클레임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설명해 줘야 하는 만큼 협상의 시간이 짧은 상황에서는 일본 측 요구에 좀 응하지는 어렵지 않나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협상이 당분간 길어질 것 같이 보이고요. 또 신흥국가는 뭐 다양한 또 이슈 문제들이 또 걸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국유기업 보호라든지 의약품과 같은 지적재산권과 관련해서 난항을 겪기 때문에 TPP 협상은 아무래도 하반기에도 계속 조기 체결은 좀 어렵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자, 이제 중국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주 후반에 나왔던 경제 지표가 상당히 긍정적이었는데요. 이 4월 수출이 3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서기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세관 총서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4월 무역 통계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해서 플러스 0.9% 증가하면서 3개월 만에 플러스로 돌아섰는데요. 아무래도 그 중국 경제와 관련해서는 수출이 중요한 최종 소비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로 전환된 것 자체가 증시에는 호재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중국의 수출이 계속 좋아질지는 의문시 되는데요. 아무래도 중국의 수출 선행 지표 역할을 해주고 있는 광저우 그 교육회 같은 경우에는 지난 월요일 날 교육회가 폐막을 했습니다. 이때 수출 계약 금액이 생각보다는 많이 감소한 마이너스 12.6%로 나왔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중국의 그 수출은 빠른 회복이 좀 어렵지 않나 보여지고요. 또한 수출의 그 선행 지표 역할을 해주고 있는 신규 수출 수지 같은 경우에도 50선을 하회했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의 수출은 상반기에는 좀 부진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하반기에도 완만한 L자형 회복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이 수출도 증가세로 돌아섰고 무역 흑자도 확대되면서 위안화는 큰 폭으로 상승하기도 했는데 이제 위안화 추세 좀 위쪽으로 봐도 되는 것인지 전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위안화는 앞으로 당분간 계속 6.2유엔과 6.3유엔에서 오고 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일요일부터 4일간 중국을 방문하고 있는 제이컵 미국 재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위엔화 시장에 중국 정부가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고요. 또한 2월에 중국이 약속한 위엔화 개혁을 미루지 말라고 지금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위엔화 절상을 더 이상 용인했다가는 중소기업의 줄도산이 예상이 되고요. 또 고용 확보에도 어려움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은 가급적 6.2유엔과 6.3유엔 사이에서 위엔화를 관리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이번 주도 중국에서는 여러 지표들이 좀 발표될 텐데요.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지표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이번 지표는 아무래도 경기 회복에 대한 신호는 좀 찾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4월 소매 판매 같은 경우는 전달보다는 소폭 하락한 12.1로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작년에 4월 달이 국제 금값이 급락하면서 중국의 큰손이 따마들이 금은 보석을 사재기하면서 관련 소비가 72%나 증가한 게 소매 판매 역할을 했는데요. 최근에는 이런 금 소비가 급속히 위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소비가 성장률을 좀 이끌어가지는 못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산업 생산은 3월과 같은 8.8%로 예상이 되는데요. 각종 경기 선행 지표에는 생산이나 신규 수출 주문 그리고 수입 같은 지수들이 계속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고정자산 투자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보다는 0.1%포인트 아주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중서부 지역의 철도라든지 지하철 같은 기간
대강건설 투자는 계속되고 있지만 전체 투자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제조업 설비라든지 부동산 투자가 좀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뭐 중국 경제라든지 중국 증시도 이번 주에도 방향성을 좀 찾기는 어려운 그런 모습이 전개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끝으로 중국과 베트남의 좀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의 잠재 위험 요소가 될지 우려가 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지금 현재 베트남과의 문제는 아무래도 영유권 문제하고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런 영유권 관련해서는 시진핑 정부의 공세적 외교 전략과도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아무래도 에너지 확보라든지 미국의 아시아라의 제국교를 견제하기 위해서 동중국해뿐만 아니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은 앞으로도 계속이 되는데요. 하지만 단기적으로 보면은 중국은 앞으로 공세적인 행보를 계속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과잉 생산 시설 문제라든지 금융권의 부실 문제 그리고 산업 구조 조정을 위해서는 서방과의 협력이 필요하고요. 또 아세안과의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변 환경을 원활히 관리한다는 측면에서는 지금보다는 더 악화되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동중국해, 남중국해 문제는 장기적인 악재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자세한 분석 잘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시초가 공략주 알아보는 시간이죠. 이상로의 한방샘 플러스 이상로 멘토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네, 먼저 지난 금요일 바이오스페이스가 목표가를 좀 초과 달성했더라고요.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리겠고요. 이 바이오스페이스와 소프트 포럼까지 함께 AS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소프트 포럼부터 말씀을 좀 드릴게요. 금요일날 소프트 포럼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소프트 포럼 같은 경우에는 한번 같이 보시면 지금 눌려주는 자리입니다. 말 그대로 눌려주는 자리고, 이 종목군에 대해서 조금 대비해서 한번 같이 본다면, 자, 무림 SP를 그때 말씀을 드렸었죠. 무림 SP랑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무림 SP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흔히,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들어오는 자리를 흔히, 어떻게 표현하냐면, 한 번에 힙소 구간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는데, 지금 무림 SP도 마찬가지로요. 중요한 포인트, 중요한 매물권은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더 이상 빠질 자리는 없어요. 하지만 굳이 꼭 한번 이런 식으로 내려주는 이유는 개인 투자자들 물량 자체가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 번쯤은 눌러주는 단계거든요. 자, 소프트 포럼 같은 경우에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제가 4,070원에서 하단은 4,070원, 그리고 상단 같은 경우에는 4,150원, 그리고 그 두 가지 가격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처음에 두 번의 저항 구간, 지지 구간을 밟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지금은 4,150원을 지지를 하는 모습이고, 한 번쯤 장중에는 내려가다가 올라오는 모습이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을 분봉상으로 한번 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 내려오는 부분 자체는 큰 거래량 없이 하단 자체를 지지하는 형국이 나타났다는 거죠. 자, 지금 이 분봉상의 거래량을 보십시오. 자, 상승에 대한 거래량이 많습니까? 하락에 대한 거래량이 많습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는 상승에 대한 거래량이 훨씬 많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주가는 내려갈까요? 자, 밑에 밑꼬리를 달면서 올려 당겨주는 모습은 개인 투자자들을 털어내기 위한 과정이라고밖에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손절 안 하기로도 상당히 좀 유명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소프트 포럼 같은 경우에도 종목에 대해서 기업의 가치가 나빠질 수가 없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기업들이고요. 말씀을 드리는 기업들이 결국엔 다 크게 가거든요. 바이오스페이스도 이어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바이오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전일 같은 경우에 큰 급등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는, 하단에 우리가 매수했던 가격, 1,700원은 이제 역사 속의 가격대로 묻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려올 수 없는 가격이고요. 이 가격으로 내려오려면 한 2년 정도 걸립니다. 사실, 이렇게 박스권 자체를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가는 종목군은요, 최소한 2배 이상 가고 대신에 내려올 때까지는 다시 한번 그 사이클이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최소 2년이 걸린다는 거죠. 자,
소프트 포럼도 마찬가지로 한번 같이 볼게요. 지금 박스권 돌파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만큼 좋은 위치에서 지금은 다시 한번 더 올리기 위한 과정, 그리고 눌러주는 과정이라고 우리가 조금 보셔야지 여기에서는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 꼭 한번 또 참고를 하시고, 종목군 자체가 제가 그만큼 선별을 하고 난 다음에 말씀을 드린 종목입니다. 그래서 뭐 하루 이렇게 빠지더라도 1위 그럼 1비 하지 마시고 대신에 이런 종목군은 결국은 가더라. 대신에 매수에 대한 포인트, 정확한 포인트를 좀 더 짚어서 가시려면 공개방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저와 함께 참여를 하셔서 제가 조금 더 세심하게 짚어드리는 그런 방안을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프트 포럼도 추가 상승 가능성 높기 때문에 계속 보유해 보자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장 시초가 공략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예, 삼양식품 말씀을 드릴 건데요. 삼양식품, 요즘 유명한 게 한 게 있죠. 바로 불닭볶음면이 상당히 유명합니다. 자, 뭐, 불닭볶음면까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자, 제가 어제 실시간으로, 어제 한번 현지 조사를 나가봤습니다. 그래서 마트 삼양식품에 대한, 불닭볶음면이, 상당히 인기리에, 팔리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삼양식품에 대한, 조사를 조금 해보니까,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불닭볶음면이 가격이 600원입니다. 600원, 650원 정도가 마트에서 팔 때 그 가격이 형성이 되는데요. 대부분의 라면, 진라면, 오뚜기 진라면 제일 싸죠. 그거는 한 개당 450원, 440원, 그 신라면 같은 경우는 550원, 540원 이런 단가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600원 이상으로 가는 가격대는 흔치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비빔면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불닭볶음면 이런 부분이 지금 크게 형성이 되는데 그렇게 크게 형성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기업에서는 마진이 많이 남을 수 있는 고가 브랜드라는 거겠죠. 자, 고가 브랜드가 형성이 되면 당연히 기업의 영업이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많이 남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월간 기준으로 해서 삼양식품이 불닭볶음면만이 파는 양이 얼마가 되냐면 매출액이 60억을 조금 넘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먹고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요즘 빅데이터 시대라고 해서 구글에 어느 정도의 검색 순위가 잡힙니다. 거기에 불닭볶음면이 라면, 그 종목 라면에 대한 상품에 대한 부분에서 5위권 안에 드는 그런 인기 상품입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삼양식품의 주가 자체는 좀 더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수익성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마진 자체가 주가에는 분명히 반영돼야 된다.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이어서 기술적 분석 조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차트 좋죠. 우리가 박스권 돌파를 앞두고 있는 그런 차트, 그렇게 말씀을 조금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오늘이 맥점이에요. 오늘이 맥점입니다. 자, 이 자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얘들이 준비까지 다 해놨습니다. 제가 볼 때는 준비 다 끝냈고 물량 매집 끝났습니다. 대신 지금 어떤 자리냐면 지금 저번 주에 이 가격대 5월 8일, 5월 9일에 누르는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은 매집이 여기까지 끝나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단가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31,000원대 전후로 해서 지금 매집이 끝났습니다. 대신 오늘 만약에 형성이 될 때 두 가지 경우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갭 상승을 하고 그냥 급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세력이 할 수 있는 일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다시 한 번 더 누르고 난 다음에 거래량을 급격히 줄이는 행위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대신 오늘의 이 가격대 31,400원 이 가격대에서 매수를 하시면 문제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호가가 상당히 벌어져 있죠. 지금 36,000원, 31,400원 벌어져 있습니다. 36,000원으로 체결해도 괜찮습니다. 대신 우리가 중요하게 아셔야 되는 것은 삼양식품 이것은 어느 정도의 매집이 끝난 차트이기 때문에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차트다. 그렇게 조금 더 강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충분히 매력 포인트 있고요. 충분히 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차트라는 거 꼭 한 번 더 기억을 하시고 그만큼 기술적 분석도 상당히 좋은 차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가는요, 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1차적인 손절가는 하단에 35,000원, 그리고 목표가는 플러스 3% 노리시면 조금 좋을 것 같아요. 자, 종목이 제가 말씀을 드릴 종목은 기업 가치까지 끝낸 종목입니다. 항상 기업에 대해서 이익이 날 수 있는 기업, 그리고 매출액이 꾸준히 6% 이상 증가되는 기업, 그리고 또한 영업이익도 OPM이라고 하죠.
플러스 6% 이상 증가되는 기업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기업의 가치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 위에 기술적 분석을 더했을 때 바이오스페이스 아니면 동호 이런 기업들처럼 대박나는 종목군들이 항상 서울경제TV 저와 함께 하시면 나올 수 있다는 것 다시 한 번 더 꼭 기억을 하시고 오늘 공개 방송은 내일 제가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양식품 오늘의 시초가 공략주로 살펴봐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장 출발 상황 분석 도와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뉴스탁의 유창희 대표 그리고 메르츠 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의 김근호 연구원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난 금요일장 기관의 매수로 코스피 지수가 일단 5일선 회복을 확인했던 하루였습니다. 오늘 추가 상승 나올 수 있을지 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 유창희 대표님 동시효과 분위기 어떤지 살펴봐 주시죠. 네, 동시효과는 조금 이제 지난 주말 헤어징스 약을 띄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약보합 정도에서 흐름이 나오려고 하고 있고요.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3.5포인트 정도 하락 예상 출발하면서 1954포인트에서 출발하려고 하고 있고요. 일단 오늘 지켜봐야 될 부분들은 물론 아직 이제 5일선이 우하향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지난주 금요일 5일선을 간신히 회복하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오늘도 5일선을 좀 지켜줄 수 있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지난 금요일 목요일까지도 하락했기 때문에 금요일 올라왔던 부분들을 기술적 반등이라고 봤을 때 코스피 대비해서 5일선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다행스럽게 551포인트에서 주가가 형성은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봤자 5일선이 또 저항이란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로 5일선이 우하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5일선으로 저항으로 작용하는지 아니면은 조금 힘이 나오면서 5일선이 조금 돌파가 되면서 마감이 되는지 여부를 체크하자. 그래서 오늘은 뭐 둘 다 기술적으로 보신다면 5일선을 회복하는지 여부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아직까지도 전체적으로 그 시장 자체가 하락을 마무리 짓고 상승을 시도하는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다행스럽게 의미 있는 1차적인 바닥이 나오면서 반등을 보였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조정은 좀 남아있다. 그렇다면은 주 초반에 대응을 하실 때 경기 민감주들보다는 경기 방어주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관심을 가지면서 시장을 대응하신다라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전일장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상위 종목과 강세 예상 업종도 살펴보겠습니다. 구조로 가보죠. 김근호 연구원님. 네, 일단 전고래일에 이 외국인들이 좀 코스피 쪽에서 많이 산 종목을 살펴보면요. 현대차, 그리고 한국전력, KT, 삼성화재, SK하이닉스,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LG전자, 기아차, KTNG 이런 종목들이 좀 대거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외국인은 전체적으로 일단 뭐 자동차도 좀 상위에 있지만 좀 방어적인 성격의 업종들을 좀 사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삼성물산, SKCNC, LG생활건강, 기업은행, KCC, 현대위아, LG디스플레이, SK하이닉스 같은 종목을 좀 샀습니다. IT를 좀 샀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좀 자동차 업종은 외국인이 좀 강하게 지속적으로 좀 매수를 해주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은 대형주 쪽에서는 종목별 매매가 맞는 것 같고 코스닥 쪽에서 업종 특징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은데 일단 콘텐츠 업종 같은 경우가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의 러브콜을 꾸준하게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에서는 자동차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콘텐츠 업종을 좀 눈여겨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5월 12일 월요일 일장 개장을 했습니다. 지난 주말 우크라이나 우려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가 상승세로 마감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코스피 출발 상황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유창희 대표님, 코스피 어떻습니까? 코스피 시장 다행스럽게 이제 뭐 상승 출발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좀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강보합 정도권에서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일단 1957포인트대에서 5일선을 약간 지지하려고 하는 모습을 띄고 있다는 부분들 좀 긍정적으로 좀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이것이 아침에 상승 출발한다고 하더라도 오후장이 상승으로 마감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장중에 그 움직임을 좀 체크를 하시자. 그러면서 상승폭을 좀 지켜주면서 마감을 하는지가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5일선을 지켜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뭐 소폭 하락하면서 음봉이 나오고 소음봉이 나오면서 5일선 지켜주는 것은 좋은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5일선 지켜주는 것보다도 오후장까지 조금 상세가 유지가 되는지 확대가 되는지 여부를 좀 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역시 마찬가지로 1.59포인트 상승해서 551.80포인트대에서 주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딱 5일선에 걸치면서 증시가 시작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5일선을 좀 회복하면서 마감이 돼야 된다라는 거 좀 관심을 갖고 일단은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약간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올 수도 있다는 부분들, 다만 코스닥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리스크는 좀 체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환율 같은 경우는 1.6원 정도 올라가지고 1025원 정도, 1026원 정도에서 형성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5일선이죠. 5일선까지 일단 딱 부딪히는 모습을 띄고 있고요. 만약에 오늘 그 5일선이 저항이냐 여부를 좀 봐야 된다. 환율도 마찬가지네요. 결과적으로는 5일선을 좀 돌파하면서 안착이 된다라면은 환율의 우려감은 조금 완화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추세 하락세로 1000원 초반까지도 좀 강세를 좀 연출을 좀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당장은 아니겠지만 좀 길게 봤을 때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선물 차트는 일단은 소폭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3.40포인트 형성이 되고 있고요. 베이시스가 좀 약화가 되고 있고 그로 인해 가지고 약간의 그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오늘도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좀 체크를 하시면서 선물 베이시스의 개선 여부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일본 증시 출발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는 0.18% 내린 14,173엔으로 오늘 약보합에 출발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 출발 상황 분석해보겠습니다. 네, 대장주인 삼성전자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건희 회장의 건강 악화 우려로 주가는 좀 견조한 모습입니다. 약 보합권 내에서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현대차, 현대모비스가 하루 만에 주가를 반납하고 있죠. 현재 1% 이상으로 급락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SK하이닉스가 약 보합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코가 1% 가까이 빠지면서 34,000원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가 오늘 1.8% 강하게 반등 나오고 있죠. 지난 금일 급락세가 나왔는데 다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이고요. 기아차가 1.39%로 강하게 약세 출발하고 있는 가운데 신한지주도 약보합이고요. 삼성생명이 1% 이상 반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0.2%로 약보합에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분위기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셀테리온이 0.86%로 강하게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파라다이스가 1% 가까운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서울반도체가 0.26% 강보합, 동서가 0.23%로 약보합에 출발하는 가운데 GS 홈쇼핑은 0.4%로 강보합에서 빨간불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이 시각 업종 분위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건호 연구원님. 네, 일단 코스피 기준으로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좀 약한데요. 일단 오늘은 이제 보험, 그리고 비금속, 광물, 섬유, 의복, 서비스, 의약품 이런 업종들이 좀 상위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일단 보험 업종 같은 경우에는 하나손보나 흥국화재, 현대해상, 삼성생명 이런 종목들이 좀 빨간불을 켜고 있고요. 그리고 비금속 광물 쪽은 쌍용량이라든지 이 성신량에 전체적으로 좀 시멘트 업종들 좀 올라오고 있다. 레미콘 업종도 요새 강하죠. 그리고 섬유의복 업종에는 대연, BYC 이런 종목들이 좀 빨간불을 켜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체적으로 일단 좀 약하게 나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출판이나 매체, 복제 이런 업종, 그리고 그 다음에 비금속, 그리고 기계장비, 그리고 섬유 의류, 그리고 디지털 콘텐츠, 그 다음에 IT 소프트웨어 업종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일단 출판 매체 복제는 이 로엔하고 예림당이 좀 빨간불을 켜면서 오늘 강하게 좀 상승을 하고 있고, 비금속 쪽은 역시나 동양시멘트 유진기업 역시 시멘트와 관련된 종목들이 좀 세게 나오고 있다. 그리고 기계장비 쪽에서는 뭐 국제DY라든지 진성TC, 조강ILI, 파라텍, 유니슨, 영풍정밀 이런 종목들이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에버다인 같은 경우에도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섬유의료 쪽은 웰크론, 코데지 콤바인 이런 종목들이 빨간불을 켜고 있고,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이 디지털 콘텐츠 쪽은 오늘 게임주들 중에 몇 종목이 좀 반등이 나오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 게임주들이 최근에는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 정도로 좀 의미를 두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IT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두 가지 트렌드가 있습니다. 하나는 헬스케어 쪽이고요. 또 하나는 이 사물 인터넷 쪽인데, 오늘 이 IT 소프트웨어 역시도 강한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수급 보겠습니다. 투신권의 매수가 5거래일째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외국인의 매도는 8거래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언제쯤 외국인의 매수가 가능할지 궁금해지는데, 유찬 대표님 수급 분석 자세하게 도와주시죠. 네, 뭐 수급이 좋지 못하죠. 네. 저도 외국인들이 언제 돌아올지 좀 궁금해하고 있는데, 일단 뭐 지금 거래소에서는 한 65 가까운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선물도항 뭐 48계약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침이기 때문에.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인 매도가 프로그램 비차유 중심으로 해서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선물 베이시스가 좀 개선이 돼야지 외국인들이 좀 매수가 반전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도 역시 외국인은 13억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고, 기관 투자자가 소폭 매수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전체적인 외국인들 흐름을 보신다면 어찌됐든 지난 만기 이후부터 보신다면 전체적으로 매도가 확 줄었다는 부분들, 그러니까 유가증권 시장도 한 500억대로 매도가 줄었고, 선물 쪽도 뭐 큰 의미가 없는 모습을 띄었다는 부분들. 그렇다면은 오늘 내일까지 좀 외국인들이 좀 뭐라 그럴까, 눈치 보기를 좀 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매도가 강화가 되는지 아니면 매수가 좀 전환되는지 여부를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업종별로는 전체적으로 이제 그 전기전자 쪽으로 해가지고 외국인들은 약간 소폭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통신업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반대로 약간 경기 민감재 성격이 있는 화학주라든지 운송장비, 그리고 유통, 금융업을 중심으로 해서 약간 매도가 좀 집중되고 있는데, 금융업 쪽은 약간 증권주를 통해서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 체크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선물 베이시스 개선 여부가 외국인 매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외환시장 출발 상황 분석 살펴볼 텐데요.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원달러 환율 출발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지난주 금요일 종가 대비 1원 60전이 상승한 1,026원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에는 개정가를 중심으로 1,024원 90전과 1,026원 40전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시간 현재는 개정가보다 소폭 하락한 1,025원 1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달러원이 상승 출발한 것은 글로벌 달러가 주요 통화 대비 반등한 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달러의 중원 통화 대비 반등세는 지난주 목요일 저녁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이는 달러와 자체의 강세 요인이 등장했기 때문이 아니라 유럽중앙은행 드라기 총재의 비둘기파적인 발언으로 유로화가 급락하면서 이에 따른 달러와 강세가 다른 통화상의 달러와 강세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유로와 약세에 따른 달러와 강세는 지속되기 어려운 요인이 있습니다. 이것은 유럽중앙은행이나 미 연준 모두에게 인플레이션 하락이 가장 큰 우려로 등장하고 있고요. 이 때문에 유로와 강세를 유럽중앙은행이 부담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만, 미국 역시 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낮은 상태에서는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낮을 수밖에 없고요. 그만큼 달러를 사야 하는 명분이 없다는 점에서 두 통화 모두 약세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지난주 유럽중앙은행 통화정책회의에서 드라기 총재가 언급한 통화 완화 정책이 실제로 시행될지에 대해서는 시장 참여자들 상당수가 의구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로와 약세가 제한되면서 원화의 약세 역시 제한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는 비록 지난 2거래일 동안 소폭의 반등세를 보였습니다만, 달러와 매수의 명분이 적은 상황에서 추가 반등세를 확신하기가 어렵다고 보고요.
지난주 금요일까지 7거래일간 연속으로 순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 외국인들과 지난주 금요일 마침내 등장한 당국의 구두 개입 및 실개입에 대한 경계 감독을 고려할 때 1020원대 초반대에서의 행보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주목할 변수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내일 발표되는 중국의 4월 산업 생산 지표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15일에 발표되는 유로존의 4월 인플레이션 최종치가 되겠습니다. 중국의 4월 산업 생산의 경우 전월의 8.8%에서 상승한 8.9%가 예상되고 있고요. 예상치를 하회하지 않는다면 최근 중국 경제가 바닥을 쳤다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위험 통화들이 강세를 보이겠고요. 원화 역시 강세를 보이면서 달러원은 다시 하락 압력에 직면할 수 있겠습니다. 15일에 발표되는 유로존의 4월 인플레이션은 유럽중앙은행이 6월 통화정책회의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와 관련해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되겠습니다. 드라기 총재 예상대로 인플레이션이 하락 압력을 받을 경우 6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 인하나 마이너스 예금금리 시행이 예상되면서 유로화 약세가 두드러질 수 있겠는데요. 이 경우 원화가 유로화와 동반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물론 있고요. 또 다른 가능한 시나리오는 유로화 약세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장 참여자들의 경우 유로화를 팔고 원화를 포함하는 위험 통화에 투자하는 유로 캐리 트레이드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요. 이 경우 달러원은 추가적인 하락 압력에 직면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세한 외환 시장 분석까지 말씀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의 돌발 종목들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건희 회장의 건강 악화 소식에 모든 시장 관계자들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외신들의 관심도 뜨거운데요. 삼성전자는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삼성그룹주들끼리 주가 흐름이 엇갈리고 있는군요. 삼성생명과 물산은 오르고 있고 증권 내리고 있는데 삼성그룹주 흐름 짚어보도록 하고요. GS 리테일은 1분기 실적 부진에 급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현대하이스코는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이틀째 강한 상승세가 나오며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김근호 연구원님, 삼성전자부터 살펴볼까요? 네,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 가장 큰 이슈는 삼성그룹주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삼성전자의 이건희 회장이 간밤에 또 심장 스텐트라는 시술을 좀 받아서 현재는 좀 회복 중에 있다고 알려져 왔는데요. 사실 기존에는 이 폐 쪽에 질환이 좀 있었습니다. 99년도에 폐 부근의 림프절 그쪽에서 암세포가 좀 발견되면서 수술을 받은 이후에 줄곧 이 폐를 비롯한 호흡기 쪽이 좋지는 않았었는데 뭐 심근경색 증상은 일단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일단 뭐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뭐 탑티어군에 속해 있는 그룹이기 때문에 오너의 어떤 이 거치 문제는 역시나 가장 큰 중요한 이슈다. 역시나 뭐 오너 리스크로 발전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일단 시장의 초미의 관심이긴 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일단 뭐 주가 상황으로는 뭐 그렇게 크게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큰 이슈는 분명히 아니지 않나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시술 이후에 건강 상태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일단 삼성전자 주가가 130만 원대 초반까지 좀 내려오면서 어느 정도 좀 낙폭에 대한 과대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작용을 한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뭐 이 61선 부근에서 반등을 좀 해주는 모습을 좀 봤을 때는 일단 어느 정도 좀 바닥권은 다지지 않았나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물산, 증권 이 두 개의 계열사에 대한 희비가 좀 엇갈리고 있는데, 일단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소폭 좀 하락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테크인도 그렇고요. 오히려 이 물산, 생명, 화재, 제일기획 이런 종목들이 좀 소폭 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단연 물산이 가장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물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SDAS와 관련된 소식도 있었고 전체적으로 좀 이 3세 경영 체제로 좀 넘어가는 시기에 있어서 가장 좀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이 물산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오늘 좀 강하게 들어올리는 모습인데, 일단 전체적으로 보조 지표는 수급 상황을 좀 봤을 때는 물산은 당분간은 좀 상승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봉의 흐름을 봤을 때는 좀 고점에서 따라 붙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주식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판단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삼성증권은 이 삼성선물을 뭐 자회사로 편입을 하고, 그리고 삼성생명이 삼성자산운용 이 지분을 100% 취득을 하고, 일단 증권업계 쪽에서 삼성생명을 금융지주회사로 개편하려는 이 사전 포석이 좀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권이 중심이 아닌 생명이 일단은 금융지주 쪽으로의 가장 중심에 있는 회사로 좀 바뀔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전체적으로 좀 증권업계에 있어서 좋지 않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뭐 삼성증권의 주가를 좀 얻누르는 가장 큰 악재가 아닐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뭐 단기간에 좀 수익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회복되기는 분명히 힘들기 때문에 뭐 주가가 단기간에 V자 반등으로 좀 나서기는 분명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만 원대까지 좀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극복하기가 좀 부담스럽지 않나. 그러나 일단 외국인의 수급은 좀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수급적인 측면은 좀 긍정적이지만 수급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은 우려감들이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우려감, 이 부분 때문에 오늘 또 급락이 나왔는데요. 1분기 실적, 1분기 영업이익이 127억, 전년 동기 대비해서 1% 증가를 했습니다. 내 같은 기간 매출액은 1조 1,300억 수준, 3.5% 정도 늘었는데 당기순이익이 한 2.4% 감소한 114억 정도 나왔습니다. 일단 슈퍼마켓 쪽 매출 부진이 실적 부진의 주 요인이다 라는 이 전문가들 평가가 나왔고요. 편의점 쪽의 매출은 늘었는데 이 슈퍼마켓 쪽의 낮은 성장성과 굉장히 좀 불투명한 수익 전망을 감안을 했을 때는 기존에 부여했던 프리미엄의 어떤 이 밴드가 굉장히 좀 줄어들 수 있다라고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좀 제시가 되면서 오늘 10% 가까운 급락세를 좀 보여줬고요. 일단 바닥권이다 아니다 이런 부분을 좀 판단하기에는 적어도 한 하루 이틀 정도의 더 주가 흐름을 유심히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은 현대하이스코인데요. 현대하이스코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가장 중요한 이슈는 GS 리테일과는 다르게 굉장히 어닝이 서프라이즈하게 나왔다는 거죠. 이 부분 때문에 이거래일제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오늘 어떻게 좀 마무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매물대도 거의 없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봤을 때는 주가가 굉장히 좀 강하게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중요한 것은 1분기뿐만 아니라 2분기에도 어닝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분기에 있어서도 기대감을 좀 받는 종목이 현대하이스코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당장에 뭐 본격적으로 좀 매수 참여를 할 종목은 분명히 아니다. 갭으로 상승한 이후에 또 한 번의 상승폭은 나왔는데 일단 이 갭자리가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은 좀 보유를 하시되 신규로 매수하실 분들은 조금 기다렸다 매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어지는 돌발 종목들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동차주가 외국인 이탈에 동반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차 모두 1% 이상 밀리고 있죠. 또 국손당은 밀어내기 의혹으로 압수수색을 받고 있는데 오늘 주가가 7% 이상 급락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급락하는 종목은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282억 규모 유상증자 소식이 나오고 있군요. 반면 영호통신은 이틀째 급등하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게 됐는데 사물 인터넷 관련주로 묶여 있죠. 유창희 대표님, 먼저 자동차주부터 한번 가볼까요? 네, 오늘 자동차주들이 좀 약세를 띠고 있죠. 한 이틀 정도 반등을 보였었는데 뭐 현대차가 1.3% 정도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모비스가 1.5%, 기아차가 1% 정도 좀 약세를 띠고 있죠. 뭐 대표적이고 뭐 3인방만 보면은 전체적으로 흐름을 좀 볼 수가 있겠죠. 뭐 시장에서 나오는 것은 뭐 환율에 대한 우려감이다 얘기도 있고요. 네. 또 뭐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다 얘기도 있고. 뭐 이런저런 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일단은 뭐 수급적으로 좀 좋지 못하다 보니까 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다 생각하고 있고, 환율에 대한 우려감으로 주가가 뭐 엄청 빠질 만한 것은 아니다. 이런 환율 우려감이 뭐 지금 처음 나온 건 아니죠. 물론 이제 예전에 1,080원, 1,070원대가 이탈해서 1,030원, 50원대까지 하락했던 부분들하고
지금 그 자리가 이탈돼서 1,000원 초반 혹은 이제 900원대까지도 진입할 수 있다라는 것은 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미 현대차나 뭐 기아차 뭐 이런 회사들은 뭐 대부분 그 상당 부분 그 공장 해외 공장에서 생산하는 부분들 있고 환율 관련해서의 그 해지 같은 걸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영향은 좀 적다. 그러니까 중소기업군들보다는 영향은 좀 적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환율에 대한 우려감보다는 약간의 이제 실적에 대한 우려감 뭐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현대차는 신차 효과의 기대감이 여전히 큽니다. 뭐 이번에 소나타가 신차가 나왔던 부분들 뭐 젊은 층으로 확대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전 모델 대비해서 그런 얘기 뉴스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뭐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차가 없어서 못 팔 정도라는 걸 좀 체크해 보신다라면은 좀 앞으로 주가가 좀 반등을 보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기아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카니발 새로 신모델이 나올 가능성이 나오고 있고요. 또 아직 신차 효과는 크진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중국이라든지 미국 시장에 기존의 판매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추가적인 급락보다는 반등에 좀 무게감을 두면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자동차주들은 최근에 약간 저점이라는 인식으로 일단 분할 매수 관점으로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국순당이 7% 가까운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83억 정도 유상증자 얘기가 나왔죠. 한 83억 정도는 시설 자금을 쓰기 위해서 필요한 돈이라고 그러고 200억은 일단은 그 운영자금, 기타 자금으로 좀 보유를 하겠다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좀 급락이 좀 나왔습니다. 최근에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 죄송합니다. 네, 국순당이죠. 주성 엔지니어링 먼저 말씀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283억 정도 유상증자 얘기가 나왔던데 일단 최근 들어서 IT 쪽으로 해가지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쪽으로 해서 중국의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의 투자가 늘어나면서 그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었습니다만은 유상증자 발표를 하면서 일단은 최근에 좀 주가 하락된 가운데 오늘 좀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다른 IT 부품업체들도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을 띠고 있질 않아요. 좀 강점이 있는 모바일 디스플레이 쪽이라든지 반도체 쪽이라든지 이런 몇몇 종목군들 빼고는 뭐 플렉서블 관련된 부품업체라든지 이런 회사들을 보시면 최근 들어서 주가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그 주성 엔지니어링의 주가 하락세가 좀 클 수도 있다. 오늘 뭐 5,000원이 이탈돼 가지고 4,400원대까지 뭐 이것이 하한가를 지금 진입을 했기 때문에 뭐 내일도 뭐 하락이 좀 나올 수 있다. 다만 급락보다는 좀 점진적 하락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좀 추가적인 조정은 불가피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국순당이 이제 밀어내기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한 7%대 좀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막걸리 시장 관련해 가지고 썩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 국순당이 호응을 못 받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시장이 한 2년 전인가요? 뭐 그때쯤에는 뭐 약간의 암 예방 뭐 이런 얘기도 살짝 나오면서 뭐 막걸리 테마가 불기도 했었습니다. 뭐 한류 열풍 뭐 이런 거 하면서 2, 3년 전에. 근데 뭐 암 예방을 받기 위해서 막걸리를 마신다라면 한 말 이상을 마셔야 되지, 효과를 좀 볼 수 있을까 말까 하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좀 의미가 없었던 부분들. 그래서 막걸리가 이제 뭐 캔으로도 나오고 있고, 뭐 선진화를 하기 위해서 해외도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뭐 맥주나 소주, 뭐 위스키에 대비해서는 인지도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러한 부분들에서 특별한 모멘텀이 없던 가운데 밀어내기 얘기가 나왔죠.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뭐 오늘 좀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5,800원대 혹은 5,600원대에서의 지지력을 테스트할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자리가 지켜진다라면 다시금 뭐 6,000원대까지도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대신에 이 자리를 이탈하게 된다라면은 신저가 연출하는 것이고, 최근에 한 5, 6개월 동안 지지가 되던 자리가 이탈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정을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영호통신이 좀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뭐 지난주 금요일에도 거의 상한가로 보였고, 오늘도 지금 8.8
8%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 뭐 일단은 뭐 LTE 관련된 부품이라든지 그리고 뭐 사물 인터넷 관련해가지고 묶여서 조금씩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후발주의 성격을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추가적인 상승이 좀 열려있다. 기술적으로만 본다라면. 왜 그러냐면은 지난 금요일에 일단은 급등세를 띄면서 매물대를 돌파시켰고, 오늘도 갭상승을 동반했다는 부분들은 충분하게 추가적인 상승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만약에 추가적인 상승이 보인다라면은 한 7,000원대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과연 그것을 노리기 위해서, 그 수익을 지금 누리기 위해서 지금 추격 매수할 자리인가? 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응을 좀 빨리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보시되, 좀 그게 아니신 분들은 다른 종목 관심 가져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네이버가 오늘 나흘 만에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수가 11거래일 만에 유입되면서 지난 금요일 내줬던 70만 대를 다시 회복하고 있는데요. 향후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고요. 대우조선해양이 1분기 실적 악화 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5일선 밑으면서 2% 이상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국테크놀로지가 장중 상한가를 기록하며 이틀째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데 자세한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호 연구원님. 네, 일단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70만 원대는 어느 정도 좀 지켜주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죠. 특히나 기관들이 좀 탄탄하게 받치고 있는데, 일단 이 68만 원대부터 70만 원 부근까지의 제일 중요한 매물대가 굉장히 좀 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좀 탈피를 하느냐 못하느냐, 그래야 일단 80만 원대에 대한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좀 강하게 반등이 나오느냐, 아니면은 지지부진하게 좀 상승과 하락을 좀 반복하는 이 횡보가 오느냐, 이 부분이 이 네이버의 향후 주가를 좀 결정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뭐 성장성은 뭐 기본적으로 좀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크게 뭐 걱정할 부분은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겠고, 두 번째는 대우조선해양입니다. 최근에 이 중공업주들 굉장히 좀 안 좋은데, 일단 1분기 실적 악화가 또 대우조선해양이 나왔죠.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에 이어서 대우조선해양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수익성에 대한 회복이 쉽게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조선주, 중공업주들은 실적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좀 내려놔야 된다. 단기간에 특히나.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도 물론 불확실성은 있지만 단기간에 좀 회복될 수 있는 모멘텀이 굉장히 적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뭐 안정은 찾아가고 있지만 기대에는 못 미친다 이런 코멘트들이 달렸는데, 일단 뭐 기대감에 있어서 조금 많이 뒤처진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바닥권은 뭐 28,000원, 27,000원. 일단 28,000원은 어느 정도 좀 지켜주는 모습인데, 일단 반등에 대한 강도, 이 부분이 조금 걱정스럽다라는 얘기를 드리겠고요. 마지막 종목은 한국테크놀로지인데, 오늘 장중에 또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죠. 근데 윗꼬리를 좀 달렸습니다. 결국에는 이 공방이 좀 치열하다라는 얘기인데, 이 석탄건조 사업을 핵심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이 남동발전과 인천 영흥화력발전소에서 시범 사업을 좀 추진 중에 있다. 그래서 순조롭게 추진이 될 경우 발전사들의 추가적인 발주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실적이 크게 호전될 것으로 예상들이 되고 있다. 이런 코멘트가 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얘기한 이 두 가지 남동발전과 영흥화력발전소의 시범 사업이 잘만 된다면 실적은 다시금 좋아질 수 있다. 라는 얘기가 좀 나왔고요. 1분기에 또 대규모의 흑자 전환 소식이 좀 들려왔고, 이런 부분들은 좀 반등에 있어서 좀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백화점주가 오늘 줄줄이 하락하고 있는데요. 1분기 실적 부진이 주가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고요. 크레디는 오늘 삼성 SDH 상장 소식에 4흘 연속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올 들어 처음으로 야생 진드기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살인 진드기 관련주, 특히 백신주가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유찬 대표님, 먼저 백화점주부터 살펴볼까요? 네, 일단은 그 백화점주들 좀 약세를 좀 띄고 있죠. 오늘은 뭐 롯데쇼핑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뭐 7조 800억 정도 발표를 했고요. 매출은 0.2%밖에 줄지 않았습니다만 영업이익이 7.8% 하락을 한 3,180억 정도 하락을 했죠. 영업이익을 발표를 했죠.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좀 많이 좀 그러니까 이제 시장 예상폭 대비해서 줄었던 부분들하고, 이것이 이제 2분기, 3분기로 좀 확대될 수 있다는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실적 자체가 세월호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소비가 상당히 안 좋게 4월 달부터 좀 반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1분기 때 실적이 2분기, 3분기
하반기 때 좀 우려감이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소비를 좀 늘려야 된다, 소비 진작을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 얘기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최근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우려감이. 그러다 보니까 뭐 롯데쇼핑, 뭐 현대백화, 신세계 모두 약세를 띠고 있고요. 롯데쇼핑 같은 경우는 신저가를 연출하고 있고, 특히 이제 국내 그 백화점 업체들이 약간 아울렛 시장에 상당히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 성과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롯데쇼핑 같은 경우는 해외 백화점 매출의 적자폭이 좀 확대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우려감을 작용하고 있죠. 해외 시장에 대한 기대감, 중국이라든지 베트남, 뭐 필리핀 이쪽에 대한 기대감이 예전에 컸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약간 반대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부진을 털기 전까지는 주가 자체가 좀 회복하기 좀 힘들 수도 있다. 그래서 롯데쇼핑, 현대백화점, 뭐 신세계 모두 오늘 거의 신저점 연출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지지라인 좀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크레두가 오늘 좀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3%대 좀 올라오면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침 대비해서는 상승폭이 많이 줄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 삼성 SDS의 그 상장에 대한 기대감은 이미 3일짜리 호재로 끝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 그 이후에는 약간의 지지력 테스트가 좀 필요하다 생각하고 있고, 이것이 과거처럼 5만원대로 다시 회귀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한 6만 한 4, 5천원 전후로 해가지고 약간 기간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추격 매수 하시기보다는 좀 주가 움직임을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백신주들이 조금 올라오고도 있습니다. 뭐 살인 진드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또 여름이 되다 보니까 또 야외 활동이 또 많아질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뭐 작년에도 뭐 살인 진드기 얘기가 나오면서 백신주들 뭐 움직임이 뭐 그렇게 크진 않았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평가를 한다라면은, 그들의 주가 흐름을 본다라면은 과거의 주가나 지금의 주가나 큰 움직임이 다른 건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이슈로 인해 가지고 움직이는 종목군들 그렇게 추격 매수를 하실 필요는 없지 않다. 그러니까 뭐 대응을 잘 하신다 모르겠지만, 이런 뉴스가 또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관심권에서 좀 멀게 놔두고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장 돌발 종목들 분석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과 함께했죠. 뉴스타익의 유창희 대표님, 그리고 메르츠 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 김근호 연구원님, 두 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인의 투자 전략 공개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먼저 최희승 차장 1950선 외국인의 지속 매도로 상승은 제한적이다라고 하셨고요. 정영훈 팀장님, 코스피 PBR 1배 미만 1950선 이하에서는 분할 매수로 대응하자. 김혜란 연구원, 낙폭화돼 실적 모멘텀주는 보유하고 중소형주로 중심으로 대응해보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김현경 팀장은 지수보다는 업종이다. 끝으로 안상현대리는 변동성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망하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네, 오늘 순서는 HMC 투자증권의 최희승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외국인의 매도와 기관의 매수가 맞서면서 코스피 지수는 보합권 내에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오늘장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지금 현재 8거래일 연속 매도가 지금 나오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 뭐 기관의 수급 공백 이후에 외국인들 매도가 좀 거세지면서 시장도 지금 상승폭이 상당히 좀 제한적인, 상승하기 좀 어려운 시장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은 지금 외국인들의 어떤 매수 쪽으로 포지션이 신규로 좀 들어와 줘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지금 외국인들이 그 현물 시장뿐만 아니라 선물 시장에서도 그렇게 상승 쪽에 어떤 배팅을 크게 하고 있지는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지난주 옵션 만기 이후에 어떤 신규 포지션을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좀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좀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따라서 지금 앞으로의 이제 좀 전략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어차피 그 코스피 시장의 1950선, 1970, 2000선 지금 그런 숫자가 지금 현재는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차피 주식시장에 참여해서 결국은 목적은 하나 아니겠습니까?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지수에 너무 연연하는 그런 어떤 사고방식보다는 개별적인 종목들 지금 상당히 좋은 종목들 많습니다. 따라서
어떤 개별적인 실적이 우상향하는 종목들 위주로 특히나 최근에 이제 환율이 1020원에서 뭐 정부 개입 뭐 이런 부분들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원화 강세 뭐 상당히 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내수주 위주의 어떤 개별주 접근들 상당히 좀 좋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최근에 뭐 현대 리바트라든가 뭐 이런 종목들 연상치고 실적이 뭐 2000% 넘게 상승하는 종목들이 나왔었는데 추종 받을 때 뭐 매수를 하면 예를 들어서 오늘 시초가 공략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좋았죠. 이렇게 좀 강한 종목들 눌림목 나올 때 좀 적극적으로 공략해 보는 것이 최근 시장에서 어떤 매매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트렌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실적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으로 철저하게 종목별 전략으로 대응하자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HMC 투자증권의 최희승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전장 저가 매수로 오후장 역전을 노려보는 시간, 역전의 명수 예병군 멘토입니다. 지금 이제 장 시작한 지가 한 30여 분 조금 지났는데요. 시장은 지금 오늘 변동성이 굉장히 좀 큽니다. 왔다 갔다를 반복을 하고 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낙폭을 줄여서 지금 거의 약보합권까지는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빨리 회귀하려는 습성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거래대금은 조금 부재하다는 점 좀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거래대금이 없다는 것이 결국은 시장의 변동성을 자꾸 불러일으키고 있는 요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시장은 지금 추세상으로 보면 추세를 이제 꺾고 있는 시점이다라는 거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모아가시는 전략은 충분히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것도 이제 선별적 상승장이라는 점도 분명히 참고를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코스닥은 여전히 이제 지금 좋은 모습을 다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나쁘다, 코스닥 개별주 잡주다, 코스닥 팔아야 된다라고 주장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네요. 그죠? 자, 일단은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선별적 상승장이니까 그 점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바이오 관련해서 지금 바이오주들이 조금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그 점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소개시켜 드렸던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지금 목표가 근처까지 거의 왔습니다. 그런데 일동제약은 모멘텀이 분명히 있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동 후디스와 일동 생활건강의 자회사, 그것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도 꼭 좀 참고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레저 관련주죠. 바로 대륙제관인데, 대륙제관이 계속 지금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륙제관은 지금 사상 최대 실적도 나왔고 추세선상 돌파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이제 저항대를 완전히 돌파를 하고 올라가는 모습들이죠. 그래서 다시 전고점대 영역인 7,000원대까지 목표가를 잡고 가시면 될 것 같다는 여러분들께 얘기를 좀 전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후장 역전이 가능한 섹터를 좀 살펴봐야 되겠죠. 장은 지금요,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운 장입니다. 여러분들이 따라가다가는 쉽게 손실이 나고, 안 따라가면 소외받은 것 같은 기분을 느끼실 테요. 그러면 지금은 따라가도 좀 이상하고, 안 따라가자니 소외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좋은 종목군은 따로 있다는 거, 그 점 꼭 좀 참고하시고요. 이 좋은 종목군은 제가 늘 강조드렸다시피 성장성을 갖춘 중소형주에서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 성장성 있는 중소형주는
꽉 쥐고 가셔야 되는데 여기서 시장이 흔들거리고 지수가 흔들거릴 때 같이 약간 흔들거린다고 해서 여러분들께서 쉽게 손을 놔버리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신다면 이건 굉장히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좋은 종목군은 꾹 쥐고 가시라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적어도 아침 시간에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들께 얘기 드리고 있는데 흰소리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종목군들 위주로 고심고심해서 뽑아오는 것이니까 그 점도 꼭 좀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오후장 역전이 가능한 섹터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비콘이라는 지금 테마, 즉 섹터가 뜨고 있습니다. 이 섹터는 사물 인터넷에서 파생된 건데요. 자, 비콘은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돼. 비콘을 좀 어렵게 보시지 말고요. 어떤 섹터, 영역 쪽에서 들어갔을 때 우리가 비콘이라는 그 영역 안에 들어가게 되면 바로 내 위치 정보죠. 위치 기반 개인화 마케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 롯데백화점을 들어간다고 칩시다. 롯데백화점이나 뭐 백화점을 들어간다고 치세요. 그러면 어떤 매장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근거리 무선 통신인 블루투스죠, 그죠? 이게 저전력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이 블루투스를 통해서 이 매장을 지나갈 때 이 매장에 대한 옷에 대한 정보라든가 이 매장의 제품에 대한 정보들이 쫙 어디서 뜨는 거면 여러분들의 바로 스마트폰에서 뜨게 돼 있다는 것. 그러니까 바로 비콘 이제 관련주들이 지금 사물 인터넷 기반으로 다시 시장에서 굉장히 강하게 주목을 받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비콘 관련주는 뭐가 있는가 하면요. 아이고, 영우통신 뭐 아까 전에 봤을 때 한 5%였는데 지금 10% 뛰어올라 버렸네요. 그죠? 삼지전자 상한가, 그 다음에 지금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 버렸고요. GTNT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 버렸습니다. 에너지 솔루션 지금 7%대 와 있고요. 바른전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자, 이 중에서 실적이 나오는 회사들을 위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에너지 솔루션은 지금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솔루션을 따라가는 것은 결국은 3등주를 잘못 따라가다 보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대장주 위주로 보셔야 되는데 삼지전자는 이미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서 여러분들 보시기 힘들어요. 그죠? GTNT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 버렸는데 GTNT도 크게 지금 자, 여기서 차트를 제가 한번 살펴볼게요. 추세선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추세선을 싹 돌파를 해놨죠. 그죠? 그런데 이 GTNT도 크게 실적이 지금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영호통신은 왜 제가 여러분들께 자꾸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 영호통신, 우리넷, 오이솔루션은 바로 미국의 재통신망 구축에 대한 콘소시엄 구성에서도 아마 제외되지 않을 종목군이라서 여러분들께 양차죠, 그죠? 두 가지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콘이라는 모멘텀과 바로 이제 미국 통신망 재구축에 대한 모멘텀, 요 두 가지를 한꺼번에 가지고 있다. 그래서 통신 장비 관련 쪽에서는 영우통신 쪽이 여러분들께서 주목을 해보셔야 될 만한, 그리고 바른전자도 지금 마이너스권 영역에서 빠르게 지금 플러스권으로 돌아서죠. 사실 바른전자는요, 여러분들 이 SSD 기반, 그러니까 여러분들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버라는 그 지금 기존의 HDD 방식이 아닌 새로운 하드 방식이 있습니다. 이것이 읽기 쓰기 속도가 한 10배 정도 빠른데요. 이 SSD 관련해서도 여러분 바른전자는 분명히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제가 아마 서울경제 처음 출연했을 때였을 거예요. 바로 1200원대 추천을 한번 드렸고 그 이후로 1500원대까지 바로 올라오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 바른전자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1500원대 이상은 충분히 올라옵니다. 그 점 참고해 보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비콘과 관련해서 또 주목을 받고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탑픽 종목을 잡아야 되겠죠. 자, 따단 나왔습니다. 따단 나왔으니까 탑픽은 잡아야 되는데 굉장히 곤란해졌습니다. 그죠? 입장이 곤란해졌습니다. 왜? 한 5%대 오를 때 원고를 막 쓰고 있었는데
그때 썼던 원고가 지금은 10% 가까이 돼버렸어요. 그죠? 그 사이에 5%가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곤란해져 버렸는데, 일단은 영우통신은 눌림목에서 접근 가능하시다는 것과, 그 다음에 바른전자 역시 눌림목에서 접근이 가능하시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른전자는 지금, 이 비콘 관련, 이 아니더라도 분명히 실적적인 측면의 개선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점도 참고해 보신다면 바른전자를 지금 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다음 영우통신은 역시 두 가지 양차입니다. 하나는 비콘이고 하나는 통신장비 관련해서 바로 미국 통신망 재구축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점 참고해 보신다면, 자, 이 비콘 관련해서 영우통신을 여러분들 탑픽으로 한번 잡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지금 밀렸던 자리대를 돌파를 해놨습니다. 그죠? 일단 돌파를 해놓고 지금 그 위에서 뭔가를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여기서도 지금 저항대가 보입니다만 한참 멀어져 있죠. 요걸 차트를 조금 확대를 해볼게요. 일단은 차트 확대해 보면 지금 요 선, 즉 7,800원대가 저항대로 분명히 보이는 자리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무난히 오를 만한 충분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고, 바로 지금의 자리대가 어떤 자리대인가 하면요, 여기서는 밀렸던 자리대입니다. 그죠? 여기서 밀렸던 자리대고, 자, 요거를 살짝, 요걸 내려놔야 되겠네요. 그죠? 내려놓고, 자, 여기서 밀렸던 자리대죠. 여기서는 지지를 받았고, 그런데 여기서 지지를 무너뜨리고 내려오니까 이게 저항. 제가 지지를 무너뜨리고 내려오면 강한 저항대가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그 저항대를 뚫었다면 이게 또 강한 지지대를 형성할 수 있다는 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지대를 형성할 수도 있다는 것이니까 이 점들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왕 드린 거 하나 더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지금 너무 많이 올라 버렸어요. 시장 장중에. 그죠? 지금 올라 버렸는데 여기서 지금 떨어지게 된다면 분할로 접근 가능하시다는 거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콘과 관련해서, 자, 바른전자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른전자 차트 확대해 볼게요. 자, 바른전자가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지금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박스권의 돌파가 과연 요번에 비콘과 관련해서 분명히 이 박스권 내에서 돌파가 나올 수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보자고요. 일단은 1,600원대 부근만 오면 계속 밀렸던 자리대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지금 비콘과 관련된 주목적인 요인도 있고, 요거를 차트를 잠깐 확대를 해볼게요. 지금 추세를 살짝 밑으로 놨다가 추세를 이제 들어 올리는 모습이에요. 그죠? 들어 올리는 모습이고, 아이고, 바른전자도 지금 바로 3%대 가까이 또 얘기 중간에 계속 올라 버리네요. 그죠? 참, 곤란합니다. 그죠? 곤란한데, 그렇게 보시지 말고, 일단은, 전체적으로 따라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막 추격해서 따라간다고 생각하지 말고, 조금 눌려주면 매수하고, 거기서 조금 더 눌려주면 매수하는, 즉, 모아간다는 전략을 좀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콘과 관련해서는 지금 단기적인 모멘텀이 아니라, 지금 시장에서는 분명히 새로운 먹을거리, 즉, 새로운 어떤, 화두를 찾아내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다는 거. 그래서 비콘 관련해서 지금 뜨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점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바른전자도 얘기 중에 계속 올라 버리네요. 참 이거 곤란합니다. 그런데, 시장은요, 이런 새로운 먹거리들을 계속 찾아나가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 거래대금이 부재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래대금이 어느 정도 살아 들어온다면 전체적인 어떤 부분에서 분명히 실적 위주의 어떤 종목들이 강하게 올라오는 그런 장들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 점도 참고해 보신다면 지금 영우통신, 바른전자 좋습니다. 그 점 참고해 보시고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가격 전략은 오늘 10시 반입니다. 지금 9시 48분인데요. 10시 반에 제가 여러분들과 소통의 공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0분부터 방은 열어놓을게요. 그러니까 www.sentv.co.kr로 접속을 하시면 바로 예병군 멘토의 바로 옆에 보면 방송 보기 그 버튼이 있을 거예요. 거기를 클릭하시면
들어오시게 되면 저하고 이 영호통신과 바른전자에 대한 얘기를 나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시 20분부터 방열을 넣을 테니까 많이들 들어오세요. 그래서 10시 30분부터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여러분, 걱정보다는 차분한 대응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병군 멘트였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보합권 내에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장 마감까지 주가 흐름 잘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여기서 모두 마칠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